조선 상고사 해설. 중국의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국력으로 만주를 호령하던 광개토왕의 고구려가 중국의 작은 지방 정권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은 그런데도 계속 동방 나라들을 자기 나라라고 우기는 동북공정을 하고 있다.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또 이것을 동북아 역사 전쟁이라고 한다.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 역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중국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무엇인가? 학술과 외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단 역사와 주변 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북공정이 시작되기 전에 역사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책과 우리나라 역사책을 비교해서 읽다 보면 옛사람들이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고구려 발해가 있던 시기에 중국 쪽 역사책이나 우리나라 책을 비교해보면 역사관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게 쩔쩔매던 수나라나 당나라의 역사가들이 고구려를 자기들의 지방정권이라고 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중국의 조상들이 기록한 중국 역사책과 우리나라 역사책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 고대사를 왜곡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조상이 고구려를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국가로 서술했음을 밝혀낸다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역사서 중에서 고대사를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저들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현재 남아있는 책 중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다. 두 권의 책은 고려시대에 써졌다. 고려시대의 삼국 역사를 정리해 기록한 것은 다행이지만 김부식은 그렇게 자주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삼국 중에서 신라를 중심에 놓았다. 김부식이 살던 당시에도 전해지고 있었을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당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 스님인 이련이 쓴 삼국유사는 우리가 몽고의 침략을 받고 항전하다가 원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에 쓰여진 책으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 했다. 당군 신화를 처음으로 기록했다는 점 때문에 유명하다. 신채호가 쓴 조선상고사의 출발점은 삼국사기부터이다. 1880년 태어난 신채호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개항이 되고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를 살았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신채호는 책을 많이 보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했다. 자신감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것을 알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다. 우리의 고대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를 읽던 신채호는 김부식의 역사관에 화가 났다. 삼국시대에 우리 역사 중 신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발해의 역사는 빠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시키고 말았다. 중국과의 관계를 서술할 때 무조건 우리가 중국을 섬겼다는 4대 사상을 바탕으로 서술했다. 그래서 민족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삼국사기가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자랑스러운 고대사를 포함해 새로운 조선의 역사를 써야 한다고 보았다. 최근 신채호 선생이 여순 감옥에서 수감 생활할 때 1931년부터 6월부터 10월까지 103회 동안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내용을 모은 것이다.
신체호는 우리 역사를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주체적 생각으로 재정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서론부터 시작해서 고대 역사를 조선 일보에 연재하다가 중간에 쓰러지는 바람에 미완이 되었다. 해방이 되고 3년 뒤인 1948년 인재홍이라는 분은 신체호가 이 신문에 연재했던 내용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총론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라는 말이다. 역사 발전의 힘을 서로 모순되고 투쟁 관계에 있는 사물들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중국의 여러 민족, 나라와의 싸움으로 파악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또 이 책의 특징은 예도리말과 이두 등을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나갔다는 것이다. 옛사람이 쓴 글자의 음과 뜻을 알아야 제대로 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같은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심지어 같은 삼국사기의 기록 중에도 같은 왕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한자를 뜻으로 읽느냐 소리로 읽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신체호는 고조선에서 기자조선 사만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대단군 조선에서 고조선으로, 고조선에서 부여, 부여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통으로 보았습니다. 사만 정통론과는 다르게 사만이 빠지고 만주 대륙에서 융성하였던 부여와 고구려가 역사의 정통성을 가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우리의 비하인 중국과의 투쟁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그의 생각이 바로 이 새로운 역사 인식체계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인식체계 중 어느 것이 더 익숙한가? 현재도 신체호의 역사 인식체계보다는 이전 것에 물들려 있다고 봐야 한다. 과거 자기 민족의 역사를 대단한 것으로 미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를 외면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 점에서 조선삼국사를 읽다 보면 신체호가 왜 이 같은 체계를 세웠고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비판했는지 알 수 있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단순히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라 잃어버린 식민지의 역사가로서 독립을 염원하면서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해 얼마나 힘을 얻으려고 노력했는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2장 신체호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시절은 언제인가?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어두운 시절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모두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협조하면서 욕심을 채운 사람들이 많았다. 친일파들은 나라를 판 대가로 돈과 땅을 차지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았다. 신체호 선생의 삶은 어떠했을까? 1336년 2월 21일 랴오뚱 반도의 끝 다롄의 리순 감옥 죄수번호 411 작은 체구의 조선인이 최후를 맞고 있었다. 1930년부터 6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고 추록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에 그의 죽음은 안타까웠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신체호가 이국 땅 중국에서 죽어야 했는가? 리순 감옥은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차지한 곳인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잡아가두고 고문한 곳이다. 안중근 의사도 1910년 이곳에서 사형당했다. 신체호 선생은 1880년 12월 8일 충청남도 대덕군 정생면 가난한 양반집에서 태어났다. 망해버린 양반집안이었지만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영의정을 지낸 신숙주의 18대 손이었다. 신숙주는 세종대왕 당시
한글장제에 기여했다.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뺏는 세조를 도와 배반자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녹두를 콩나물처럼 키운 것을 숙주나물이라 하는데 신숙주가 사육신을 배신한 것처럼 잘 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신채호가 태어날 무렵에는 집안이 몰락했다. 신채호의 어린 시절은 어려워 굶는 날이 많았다. 신채호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의 눈은 반짝였다. 그가 성균관에서 공부를 시작한 1898년은 신채호에게는 행운의 해였지만 나라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3년 전인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다. 1896년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숙소를 옮긴 아관 파천이 있었다. 또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놓고 힘겨루게 하는 상황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돈이 될 만한 목재, 금광, 철도 등을 헐값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3년간의 성균관 공부를 마치고 고향의 학생들을 가르치던 신채호는 1905년 성균관에서 시험을 보고 박사가 되었다. 교수가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교수직을 포기하고 시골로 가고 상투를 자르고 산동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워 젊은이를 가르치던 중 왕성신문의 장지연이 찾아와 논설을 부탁했다. 서울로 와서 왕성신문을 맡았다. 독립신문이 폐간된 뒤에 장안의 여론을 주도하던 신문이다. 1905년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선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을사조약이 일어난 해다.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은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조약이라 부르지 않고 늑약이라 한다. 조약보다 발음하기 어렵지만 협박을 하여 강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자 당시 장지연은 국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썼는데 이 일로 왕성신문은 일본에 의해 다음 해인 1906년 2월 폐간되고 만다. 이렇게 시리에 빠진 신채호에게 양기탁이 찾아와서 영국인 베델이 운영하는 대한매일신보로 자리를 옮기라고 한다. 이 신문사는 발행인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채호는 친일파를 질타하면서 일본을 비판했다. 결국 일본은 여러 핑계를 만들어 대한매일신보 사장인 영국인 베달과 총무였던 양기탁 선생을 감옥에 보내고 영국 사람 마남이 새로운 사장이 된다. 마남은 영국 총영사가 마남에게 신문사를 통감부에 팔아넘길 것을 권유하자 1910년 5월 27일 팔아버린다. 그러자 어제까지 일본에게 비판적이었던 신문이 찬양하는 신문이 되고 만다. 신채호는 사표를 쓰고 망명의 길을 결심하고 러시아에 연해주러 간다. 그의 첫 번째 부인과는 헤어지게 되는데 살던 집을 정리한 돈으로 땅을 사서 부인에게 주고 떠났다. 신채호는 16살이던 1895년 어른들이 맺어준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러시아 망명 중에 평안도 정주의 오산학교에서 보름 정도 쉬어갔는데 고함 조만식이 있었던 곳이다. 이후 러시아에 1년 정도 머물면서 권업신문을 창간해 언론 활동을 하기도 했다. 다음에 중국 상하이로 간다.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 여유로울 순 없었지만 신채호의 망명
신체호의 망명생활은 가난과 질병의 연속이었다. 상하이에서 만난 신규직 선생이 신체호를 보고 놀랄 정도였다. 그래도 상하이에서의 생활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이 시기에 신체호에게는 기회가 오는데 우리나라 고대사의 유적지를 답사하게 된 것이다. 1914년 윤세복의 초청으로 서간도 지역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고구려의 중심지로 광해도 대왕까지의 고구려 유물과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이 속에서 신체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으니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다. 만주 지역의 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고구려의 유적이 남아있는 집안현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10,000번 읽는 것보다 낫다고 보았다. 잃어버린 고대사를 목격한 신짜오는 중국의 심장부 베이징으로 가기로 한다. 중국 최고의 대학인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서 오랜만에 독서를 하게 된다.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된 후 새로운 활력이 넘쳤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짜오는 마음껏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신짜오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김부식과는 다르게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했다. 조선에서 봤던 책과 고구려 유적을 답사한 경험, 거기에 중국의 기록을 분석해서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이 시절 신짜오는 중화신보라는 중국 신문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글을 보내지 않는다. 신문사 사장이 이유를 묻자 그가 쓴 글 중에 한 글자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글자는 특별한 뜻이 없이 문장을 마칠 때 쓰는 글자로 어조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몸은 베이징 대학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빼앗긴 조국에 가 있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들어서자 신짜오도 베이징 생활을 정리하고 상하이로 간다. 그곳에서 신짜오의 기대는 무너진다. 임시정부를 떠난다. 갈등을 겪은 신짜오는 미련 없이 상하이를 떠나 베이징으로 돌아온다. 박제를 만나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이후 신짜오는 베이징의 젊은 조선인 학생들과 함께 대한독립청년단을 만들고 천고라는 잡지를 만들어 독립의지와 역사를 중국인들에게 알린다. 그의 글은 묘한 매력이 있었다. 1922년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신짜오를 찾아왔다. 의열단은 3.1운동 후 친일파와 일본의 총독부 관리를 살해, 일본의 식민 통치기관을 폭파하는 기관이다. 국사교과서에 의열단원들의 투쟁 성과가 기록된 정도니까 대단하다. 김원봉은 의열단원들이 투쟁하면서 지침으로 삼았으면 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한 것이다. 테러를 하면서도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밝혀주지 않으면 단순한 테러로 오해받기 때문이다. 신짜오는 자신이 원하는 독립운동의 방법과 같은 노선을 택한 의열단원들을 위해 글을 쓰는데 그것이 조선혁명선언이다. 강도 일본이 우리 국토를 없이하여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에 대한 필요 조건을 박탈하였다. 경제의 생명인 산림, 천택, 철도, 광산, 어장 내지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 일체의 생산 기능을 끊어버리고 이 글을 쓰면서 신짜오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역사의 중심에 우리 민족을 두고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얻은 교훈은 역사의 중심, 투쟁의 중심은 민중들이라는 것이다. 역사의 중심에 민중이 있다는 것이다.
망명생활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신채호는 아내와 아들을 조선으로 보내고 혼자 남는다. 참고 참으며 다시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동안 작업해왔던 조선사 연구를 마무리하여 1924년 조선상고사의 총론을 집필한다. 이때 신채호가 심취한 사상이 무정부주의다. 당시의 세계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하여 수탈하고 있었는데 약소국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구분을 떠나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자가 싸우는 것만큼이나 서로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상이다. 또한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이고 자유는 권력이나 국가에 의해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신채호는 독립의 문제가 우리 민족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뿐 아니라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 중에서도 식민 지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연계해야 된다고 본 것이다. 1927년 신채호는 중국에 와 있던 일본, 타이완, 인도, 베트남의 무정부주의자들과 함께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든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타이완 사람 중에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큰돈을 여러 국가의 우체국에 나눠서 보내면 조직원들이 각각 그곳에 가서 찾아오는 계획이었다. 이때 신채호는 타이완으로 가서 돈을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불행히 사전에 계획을 알아차린 일본이 신채호 선생을 체포하고 말았다. 신채호는 다음 해인 1929년 10월 3일 첫 재판을 받는다. 그때 당당하게 재판을 받았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식으로. 신채호는 그곳에서 10년형을 받고 복역했는데 1936년 2월 21일 뇌일열로 쓰러진다. 일본은 그를 병보석으로 놓아주려고 했지만 신채호는 거절한다. 감옥에서 최후를 맞을지언정 친일 인물의 보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쪽 같은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가 또 있는데 당시 조선일보에 연재하고 있던 조선상고 문화사의 연재를 스스로 끊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조선일보는 변절을 해서 일본식 연호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 전쟁의 정책에 저항하지 않는 신문에 글을 쓰지 않은 것이다. 결국 1936년 2월 21일 리순 감옥에서 57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가족들이 달려왔지만 만날 수 없었다. 조국이 독립되는 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을 들고 오자고 했던 길이었을 텐데 한 줌의 죄가 되어 쓸쓸하게 돌아온 것이다. 3장 신채호가 생각한 역사는 이런 것이다. 역사가들은 역사를 연구할 때 역사가 무엇인지 정의하곤 한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치과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역사는 단지 과거를 들추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정립시키는 것이다. 신채호도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고 했다. 신채호는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아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성과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인데 상속성은 어떤 주장이 세월이 흘러가도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게 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성은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알려진다는 것 또는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인데 상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라면 보편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신채호는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구성하는 세 요소, 때, 땅,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시간, 공간, 인간이다. 예를 들면 삼국시대와
신라를 신라라고 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백자와 함께했던 삼국시대라는 때가 필요하고 경상도라는 땅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지키지 않아 잘못 기록된 역사를 신치호는 많이 발견했다. 역사가들이 우리 역사가 전개되었던 중국 만주 지방을 외면하고 우리 역사를 압록강 이남의 한반도라는 땅 안에서만 전개된 것으로 기록한 예를 발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 땅에서 전개된 고구려사와 부여사, 발해사는 설탕이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고대사를 기록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때와 땅 사람을 잘못 기록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삼국시대의 장군들이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얼마나 공부했을까? 문물을 겸비했으니까 유학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지만 신채호가 보기에 삼국시대의 장군들은 유교 사상에 빠져있지 않았는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무사들은 모두 유교 사상에 빠져있는 걸로 기록이 된 것이다. 또 아쉬웠던 것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유교 윤리와 맞지 않는다고 과거의 기록들을 상당히 버려버린 것이다. 신채호가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영토의 확장과 줄어들에 따라 민족의 발동이 왕성해지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국민들의 사상이 변해온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특징이 있었을 것인데 차이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답답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똑같아진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채호가 생각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택한 방법은 사실을 잘못 기록한 역사책들도 있지만 우선 이 책들을 연구해서 사실과 거짓을 가려내어 새롭게 역사를 저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신채호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 왜군이 북벌을 추진하던 중에 명나라에 대한 사대의 깃발을 내세우고 이루어진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신채호는 세종대왕이 나타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했지만 역사 편찬을 위한 자료를 몽골 침략기 이후에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했다. 세종대왕 등이 자랑스러운 문화적 업적을 남긴 것과 상관없이 자주적이지 못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좋은 역사책도 있었다. 신채호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서서히 진보했다고 보고 있다. 영정조 시대에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생기면서 안정복의 동사강목, 유득공의 발해고, 한치윤의 해동역사 등의 역사책들은 좋다고 본 것이다. 신채호는 자신보다 앞서 살았던 역사가들과 그들의 역사사를 평가하는 데 인색하다. 그것은 신채호가 역사가와 역사책은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쉬움은 첫째, 남아있는 역사책들이 대부분 정치를 중심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역사책이 하나의 왕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전체 흐름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중요한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한 역사가가 여러 왕조의 역사를 균형 있게 서술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바로 조선상고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선사라는 이름으로 쓰는 것이었다. 4장 역사는 이렇게 연구해야 한다. 신채호의 평가 기준은 역사책과 역사가들이 자주적인가 사대적인가였다. 그리고 역사를 대하는 과거의 왕조, 국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의 각 왕조들이 역사를 서술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복원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역사를 국가만이 쓰고 개인이 과거의 역사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기록된 역사를 자유롭게 읽을 수 없게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 앞의 왕조를 미워한 나머지 앞 왕조가 자랑할 만한 것은 없어버렸다는 것이다.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고구려 백제의 역사가 사라졌고 고려가 일어나면서 신라 역사는 사라지고 조선이 건국되니 고려의 역사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그린 한글을 놔두고 전부 한문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한문으로는 생각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재호는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일본이 지적한 조선 역사의 문제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조선이 당쟁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조선이 망한 이유가 300년간 사색, 동인, 서인, 남인, 북인으로 나누어 싸움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신재호는 자기 당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각 당마다 신경 써서 글을 쓰는 경향이 있었고 정권을 잡지 못한 쪽에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 잘잘못을 논술하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바른 역사가 기록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 바탕에 18세기 실학기 안정복, 이종희, 한치훈 등 신재호가 높게 평가하는 사학자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재호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역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재호의 생각을 알아보자. 자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옛날 역사책을 들 수 있고 일기, 책, 기록 등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비석과 같은 금속문이고 무덤과 유물들도 자료가 된다. 이런 유물과 유적은 전쟁이 나도 불타지 않아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석을 중시했던 신재호가 광개토 태왕 릉비를 찾았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자. 신재호가 중국으로 망명한 뒤 광개토 대왕비와 주변의 묘지들을 보았는데 망명객이었던 신재호는 일본인들이 탁본에서 파는 광개토 비의 탁본을 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물과 유적을 마음 놓고 연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수백 원이 있으면 묘 한 개를 파볼 수 있고 수천 원, 수만 원이 있으면 능 한 개를 파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수천 년 전 고구려인들이 생활한 모습에 대해 살아있는 사진을 볼 수 있을 텐데 아 슬프다. 이와 같이 하늘이 감추어둔 비사의 보고를 만나서 나의 소득은 무엇이었는가. 인자와 물력이 없으면 재료가 있어도 나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다.